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호입니다. 중계 에듀타임의 터줏대감입니다. 제가 중계 에듀타임에 지금 7년째, 올해 이제 7년째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어떤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되고, 또 영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랑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는 국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탐구 과목과는 다르게 한국사처럼 절대평가예요. 그죠? 근데 영어 절대평가가 지금 4년째 시행이 됐고요. 4년 시행의 결과를 보면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영어 시험은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총 4년째고 6월,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1년에 총 3번의 시험을 봤으니까 총 12번의 시험이었죠. 그죠? 12번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 전체 4% 정도가 1등급이에요. 상대평가랑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가장 쉬웠을 때가 10%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1등급만 쳐도 4%에서 10%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그걸 조금 확장해서 2% 범위까지 넘어가면 가장 어려웠을 때는 14% 정도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가장 쉬웠을 때는 30% 정도까지가 1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현재 이제 중계동 지역에 있는 학교, 일반적인 학교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어려웠을 때는 보통 문과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서 1등급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1등급 영어가 한 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가장 쉬웠을 경우에는 똑같은 학교에서 보통 1등급이 한 반에서 한 2명에서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2등급까지 확장을 하자면 한 반에서 보통 영어 좀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한 2명, 3명? 많게는 한 4명 정도까지 1등급을 받다가 쉽게 출제됐을 때, 어렵게 출제됐을 때가 그렇고 쉽게 출제됐을 때는 그 숫자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느냐가 영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불안감을 놓칠 수 없는 과목이 되는 것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올해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스스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내가 몇 등급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3 영어에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어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원서를 쓸 때 정시 원서를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시 원서를 기본적으로 쓰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나 과가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최저 등급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국어는 내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이니까 몇 등급 정도 나올 것이고 수학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어떤 과목보다 안정감 있게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영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1등급이 목표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과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 정도만 목표가 된다, 2등급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는 4등급 정도만 받아도 내가 학교 원서 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실제 수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상에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 학생들이나 또는 와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학원을 정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 시점에 학원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보통 국어랑 수학이에요. 국어, 수학 정하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 탐구 정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야, 영어는 영어까지 학원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조금 부담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너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영어는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 이런 거 좀 풀다가, 어차피 고3 1학기 때는 내신 공부를 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겨울 설명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후회하는 학생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국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절대평가라고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두 달 바짝 공부하면 등급을 확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만약에 내 현재 등급이 3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 3등급을 안정적인 2등급, 여기서 안정적인 2등급이라는 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건 조금 쉽게 나오건, 조금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내가 쉽게 나오면 80점대 후반, 어렵게 나와도 80점 커트 안쪽으로는 들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애들한테 인강이나 아니면 책을 사주고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보자라고 겨울방학 때 계획을 잡았다면 애들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애들이 보통 이제 국어학원이랑 수학학원, 탐구학원 다니면서 과제가 많아요. 그 과제들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영어 공부를 요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학원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럼 영어 시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 숙제는 다 해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실제로 학습했던 양을 따져보면 영어 공부를 3주 동안 한두 시간밖에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뭘 하냐면 인터넷 강의를 그냥 보고 있어요. 들어요. 마치 TV쇼처럼. 그러면 보고 있을 때는 다 이해가 되죠. 왜?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하는 선생님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능 씬에. 그러면 적어도 설명을 들을 때는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른 과목의 중요도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영어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나 또는 영어가 점수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재 끌어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은 적어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일주일에 한 번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단어 외운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문제를 풀어온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설명한 걸 문제와 과제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3 1학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고3 1학기 끝나고 나서 바로 여름방학이죠. 그죠? 여름방학 때 이제 원서 쓰고 막 이러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9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파이널 기간에 9월 평가원 기간에 영어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이 9월 평가원을 보면 제가 장담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무조건 빵꾸 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적대로 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빵꾸가 나는 과목이 분명히 하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다시 신경 쓰느라고 영어에 신경을 못 써요. 결국 1년 동안 영어가 절대평가고 점수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평가니까 등급을 안정적으로 딸 수 있다는 장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확인하지 자기 걸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낮에는 재수 종합반에서 수업을 해요. 제가 강남 하이퍼학원 본원, 의대관, 강남 엔서, 목동 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나갑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평소에 재수하는 학생들, 엔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상담할 때마다 놀라는 게 분명히 고3 생활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걸 학습하지 못한 채 재수 시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3 때 영어 공부다운 수능을 위한 영어 공부다운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일단 시험의 난이도가 아이들의 등급 따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난이도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내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등급을 받기 위한 안정적인 실력은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갖추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영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영어는 고1 영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단어, 두 번째가 문장, 세 번째가 글, 네 번째가 문제풀이 과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어랑 문장은 일단 뭐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더라도 제가 글과 관련된 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글이라는 건 원래 예를 들어서 글이 이만한 긴 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긴 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아요. 앞에 다 잘라먹고 뒤에 다 잘라먹고 가운데 한 단락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그런 글을 읽었을 때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애들은 보통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거기 나온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렸다. 거기 문장 해석이 안 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되죠. 단어를 많이 알면 도움이 분명히 되고 문장 해석이 정확히 되면 문제 푸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적어도 수능과 평가원에 나온 글들은 문제가 쉬웠을 때랑 어려웠을 때랑 글의 난이도가 달라진 적은 거의 없어요. 이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글도 쉽게 읽힌다? 아니에요. 글은 어렵게 읽어요. 다만 정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답을 너무 오답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정답을 너무 뻔하게 보여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리 학습을 했다 그래도 수능에서 영어를 100점 받는 학생이 있다 그래도 그 글을 보고 100% 이해하고 정답을 찾았다? 그런 학생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같은 글을 보더라도 이해도가 똑같이 80%만 이해했어도 정답을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그냥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혼자 영어 공부해봐라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갑니다. 일단 범위를 정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고 맞은 문제는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한번 다시 봐요. 다시 보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뒤에 해설지를 봐. 아,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00이면 100다 이런 식으로 학습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성적이 올라갈 거면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갈 거면 아이들이 문제만 싸가지고 무인도로 들어가면 되죠. 절로 들어가야 돼요. 1년 내내 문제만 풀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갈 거란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그 당시의 용어로는 양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찾아가는 직관을 자기도 모르게 익히는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 아니고 그 나름대로 효용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기 때문에 양치기를 할 만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양치기를 할 만한 영어에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통해서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을 자기 걸로 만든 학생들이 같은 글을 읽더라도 문제의 정답을 조금 더 쉽게 찾는 거고 그런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아예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글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 아니면 올해 나올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수능에서 만나게 될 지문 그리고 평가원에서 만나게 될 지문 이런 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였을 때 읽었을 때 100% 쉽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어휘력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문장 해석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글의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가 난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아이들이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나마 그 글 속에서 어떻게 정답의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그게 올 겨울방학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별로 좀 학습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겨울방학 2달, 1월, 2월달 이렇게 2달간은 다른 고3 영어의 특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단어의 뜻도 좀 다르게 배워야 되고요. 문장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좀 익혀야 돼요.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공부하던 것처럼 단어 주면 단어 무식하게 외우고 문장 주면 문장 해석 안 되면 해설지 보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3 영어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단어라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이들이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단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ch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ance, CHANC입니다. 아이들한테 chance의 뜻 다 써라 그러면 시험 문제 내면 어떤 애들인지 대부분 다 기회 아니면 하나 더 아는 애들이 가능성 이 정도까지 써요. 근데 chance가 기회나 가능성의 뜻일 때는 빈칸 문제 정답으로 안 나옵니다. chance가 빈칸 문제 정답으로 나올 때 chance의 뜻은 우연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chance가 우연의 뜻을 모르느냐?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아이들은 by chance를 우연히라는 수거로 중학교 때부터 이미 외워왔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너네 by chance 알잖아. 우연이죠. 그러면 chance에는 우연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확인 점검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chance가 기회나 가능성의 뜻일 때는 문제화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제다. 적어도 고3 문제에선 너네가 아는 그 뜻으로 안 나온다. 우연의 뜻으로 나올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단어를 주고 단어를 외워라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될 때는 이런 뜻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는 아이들과 그냥 보캐블러리 보면서 단어를 외운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2달간은 그 단어, 문장 그리고 글을 읽는 훈련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개학하고 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EBS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학교 내신에도 나오고 6월 평가원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될, 즉 1학기 기말고사, 즉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끝나는 시점에 이때부터는 9월 평가원까지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수능 때까지 총 파이널 10주 동안은 글을 읽는 훈련, 단어에 대한 최종 정리, 그리고 1년 동안 봐왔던 EBS 교재에 대한 최종 정리 마무리를 잘 적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실전 감각들을 좀 길러줘야, 그래야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좀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니 오빠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동생들은 거의 대부분 보내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정용호 선생님 수업이 좋다, 교재가 좋다라는 건 그나마 뭐 입소문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제 그게 이제 제 실력이나 아니면 제 교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보통 뭘 걱정하시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하는데 과연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수업에 도대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케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저는 전공이 영어 교육이니까 대학교 때부터 1대1 과외, 2대1 과외, 그리고 그룹 수업, 지금이야 안 하지만, 지금이야 과외 수업이나 뭐 팀 수업은 안 하지만 과거에는 제가 팀 수업도 했고 그 다음에 재종반에서 막 100명씩 놓고 강의도 하고 뭐 10명, 10명 되는 강의도 하고 제가 다양한 숫자, 다양한 인원의 강의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1대1 과외가 아니라면 2명만 앉아 있어도 애들은 무조건 달라요. 2명이 예를 들어 얘도 영어 1등급 받는 애고 얘도 영어 1등급 받는 애야. 그러면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얘는 다 어휘 실력이 부족한 애고 얘는 정답 골라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1등급 컷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과, 즉 성적을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저는 영어 선생이니까 성적과 동시에 아이들이 어떤 약점과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수업 시간에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독해력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 단어 외우기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단어 때문에 맨날 문제가 틀려. 그러면 얘는 독해 문제를 줄여주더라도 단어 외우는 숙제를 더 줘야죠. 얘는 단어는 많이 알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가지고. 근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직관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단어 외우는 숙제를 좀 줄여주더라도 독해 문제를 추가로 더 줘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은 그 전에는 상위권들만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수업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절대평가가 된 다음에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영어 상위권은 없습니다. 영어 수업을 학원에 와서 들으려고 하는 학생 중에 상위권은 없어요. 정말 일부에, 예를 들어 이과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국어, 수학, 탐구까지도 완벽하게 점수가 나와. 그러면서 영어를 1년 동안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시에서 의대를 가야 되니까 적어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유지 차원에서 다니는 애들이 대치동에는 있어요. 이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영어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다른 과목이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도 부족한 상태에서 영어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다. 그러면 시간을 압축적으로 이 학생에게 부족한 거, 이 학생의 장점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나눠주고, 수업 시간에는 공통적인 걸 통해서 아이들이 고3 영어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시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평가 하에서의 이 영어라는 과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뷔페 가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잘 못하지만 호텔 뷔페, 특히 호텔 뷔페 있잖아요. 호텔 뷔페 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약간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막 음식이 막 양쪽에 쫙 차려져 있고 제가 이렇게 막 다 먹고 싶어, 막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외식을 하면 저희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맨날 뷔페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뷔페만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뷔페 데려가서 이렇게 먹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 희한해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굉장히 막 좋은 음식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겉보기에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거 같고 이거 먹으면 다 될 것 같고 이런 게 결코 아이들이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호텔 뷔페 가는 거 재밌고 좋죠. 그러나 아이들이 1년 동안 먹고 자라야 될 건 어머님들이 해주는 집밥 같은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1년의 과정을 보고 아이가 이 시기엔 뭐가 필요한지, 요때는 제철이 뭔지, 요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뽑아서 그때 적재적소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집밥 같은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적어도 선생님과 한마디 대화는 나눠보고 내가 숙제해온 거, 내가 문제 풀어온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이 수업에 적어도 주인공이구나. 내가 다른 애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나는 영어 성적 안 좋으니까 나 그냥 구석에 그냥 조그맣게 앉아있고 그냥 끝나면 바로 가고 그냥 숙제만 받아가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업에 왔으면 선생님과 아이 컨택도 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도 영어 실력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적어도 정용호 선생님의 영어 수업은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